현재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태양광 패널 10개 중 8개가 한 나라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기 자동차 배터리 10개 중 9개가 같은 곳에서 생산되죠. 이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제 그 놀라운 중국의 독점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국 칭하이성에 자리한 거대한 태양광 발전소를 상상해 보세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노르웨이 전체 국가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 방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중국 사막 곳곳에는 이런 메가급 에너지 시설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거든요. 숫자로 보면 더욱 경악스럽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이 청정 에너지 기술에 투입한 자금이 무려 9,400억 달러에 달해요. 이는 폴란드라는 한 나라의 국내 총생산보다 큰 금액이죠. 전 세계가 화석 연료에 투자하는 총액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전 세계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의 64%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는 더욱 압도적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의 70%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모든 현상이 시진핑 주석의 중국 제조 2025 계획에서 비롯된 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중국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성과를 이뤄낸 걸까요? 과연 그들이 정정당당하게 경쟁에서 승리한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마오쩌둥이 세상을 떠난 직후의 중국으로 말이에요. 당시 마오의 경제적 유산은 참담했습니다. 1958년 시작된 대약진 운동은 완전한 재앙이었거든요. 마오쩌둥은 중국을 빠르게 산업화시키고 자급자족 경제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대규모 농업 집단화와 비효율적인 중앙계획이 오히려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었죠. 그 결과는 끔찍한 기근이었고 1,500만 명에서 5,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됩니다. 1976년 마오가 사망했을 때 중국은 극도로 빈곤한 농업국가였어요. 문화대혁명의 정치적 혼란까지 겹쳐 나라 전체가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덩샤오핑입니다. 흥미롭게도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시절 자본주의적 성향을 이유로 숙청당했던 인물이에요. 하지만 1978년 권력을 잡은 그는 중국 경제에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이 있죠. 고양이가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상관없다. 쥐를 잡을 수 있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다. 이 실용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덩샤오핑은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했어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점진적 경제 자유화는 시장 가격제 도입, 외국인 투자 개방, 개인 사업 허용 등을 포함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중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무려 5배나 증가한 거죠. 이 시기 베이징 정부는 경제 특구를 설립했습니다. 우대 세제와 기업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는 전략이었어요.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바로 선전입니다. 한때 홍콩 국경 근처의 조용한 어촌 마을이었던 선전은 1990년대 중국 전역에서 몰려든 수십만 노동자들로 북적이는 제조업 허브로 변모했거든요. 이곳에서 일하던 젊은이 중 하나가 왕천푸였습니다. 안후 이성 농촌의 가난한 8남매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후난성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어요. 졸업 후 배터리 회사에서 2년간 경험을 쌓은 뒤 1995년 선전에서 자신만의 회사를 창업합니다. 충전식 배터리 제조에 특화된 야디전자가 바로 그 회사였죠. 당시 중국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은 극도로 저렴한 인건비였습니다. 1995년 중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현재 가치로 고작 600달러에 불과했거든요. 같은 시기 한국이 12,000달러, 일본이 44,000달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차이죠. 이런 비용 우위 덕분에 왕천푸의 야디전자 같은 중국 제조업체들이 토요타, 소니 등 일본의 거대 기업들과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2000년까지 야디전자는 세계 최대 휴대폰 배터리 제조업체로 성장했습니다. 2002년 콩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해 2억 달러 이상을 조달하며 왕천푸는
중국의 대표적인 신자본주의 기업가로 자리매김했죠. 이때 회사명도 여러분에게 더 친숙한 이름으로 바뀝니다. 바로 BYD입니다. 2000년대 들어 장쩌민과 후진타오 정부 하에서 중국 경제는 더욱 가속화됩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 가입은 현대 경제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중국 상품의 글로벌 시장 접근성이 대폭 확대된 대신 중국은 국제 규범에 따른 경제 자유화를 약속했거든요. 그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세계무역기구 가입 후 10년 만에 5배로 급증했어요. 2007년까지 상품 수출이 국내 총생산의 60%까지 치솟으면서 중국은 전 세계와 대규모 무역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주도 성장에 힘입어 중국은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죠. 하지만 이 시점에서도 중국의 수출 경제는 여전히 저비용 노동 집약적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왕천푸도 이 한계를 인식하고 BYD 사업을 다각화했어요. 충전식 배터리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 산업에 진출한 거죠. 중국에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생산을 시작했지만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청정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 기업들이 태양광 패널 같은 에너지 기술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보였지만 아직 가정용 보급률은 낮았습니다. 2010년 당시 중국 전력의 80%가 석탄 화력 발전에서 나왔거든요. 2012년 집권한 시진핑 주석은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국을 초강 대국으로 만들고 중국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2015년 새로운 경제 전략을 발표합니다. 바로 중국 제조 2025였어요. 이 전략은 중국 경제 발전의 다음 단계를 위한 청사진이었습니다. 중국 제조업의 약점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했거든요. 문서에서는 중국 제조업이 크지만 강하지 않다고 평가했어요. 혁신 부족과 핵심 기술의 해외 의존이 주요 문제였죠. 그리고 국가가 미래 제조업 강국이 될 분야를 명시했습니다. 로봇공학, 항공우주, 생명공학,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기술 등이었어요. 2010년대 초반부터 부상하기 시작한 핵심 현대 산업들에 국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거죠.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2025년인 지금 중국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중국은 이제 글로벌 청정 에너지 공급망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올해 첫 5개월 동안만 중국이 새롭게 추가한 태양광과 풍력 발전 용량이 244기가와트에 달합니다. 이는 매초 100개 이상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속도예요. 인도네시아나 터키 전체 국가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양이죠. BYD, 롱기솔라, 골드윈드 등 중국 친환경 기술 기업들은 이제 비용과 제품 혁신 양면에서 모두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BYD는 현재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3위 자동차 브랜드가 되었어요.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기 자동차 수가 기존 가솔린 자동차를 넘어섰을 정도입니다. 이런 지배력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요.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생산 능력의 80%, 풍력 터빈 생산의 60%, 리튬 배터리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BYD는 브라질, 헝가리, 태국, 터키 등의 공장을 두고 각 지역 현지 시장에 전기 자동차를 직접 공급하고 있어요. 상황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건 중국의 무역 흑자가 1조 달러에 근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중국이 세계 산업 군비 경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중국 기술 기업들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이런 성과를 이뤄낸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있었거든요. 2019년에만 정부가 산업 지원에 투입한 예산이 4천억 달러에 달했어요. 이런 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장 직접적인 건 보조금이에요. 중국은 2009년부터 전기 자동차 구매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단계적 폐지되기 전까지 말이죠. 지급액은 자동차 제조업체에 직접 전달되었어요. 차량당 평균 직접 보조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했습니다. 2010년 차량당 약 2,700달러에서 2022년 1,500달러로 줄었지만 총액은 오히려 증가했어요. 2022년 마지막 해에는 무려 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더욱 놀라워요. BYD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7억 달러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중 2022년 한 해에만 22억 달러였죠. 중국 최대 풍력 터빈 제조업체인 골드윈드 과학기술과 밍양 과학기술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1억 6천만 달러 이상의 직접 보조금을 받았어요. 직접 보조금은 산업 보조금의 약 22%를 차지하는데 이건 전체 그림에서 보면 일부에 불과해요. 중국은 이런 기업들의 성장과 운영을 돕기 위해 세금 인센티브와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저렴한 토지를 공급하고 전기 같은 다른 투입 비용의 가격도 관리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가장 큰 방법은 저금리 대출이에요. 중국의 은행업은 고도로 집중되어 있고 국유 은행들이 해당 부문 자산의 6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즉 위험과 수익에 따라 계산된 게 아니라 정부 우선순위에 따라 선호 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은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은행 대출이 크게 가속화되었습니다. 정부가 경제 성장의 엔진을 부동산 산업에서 고급 제조업으로 전환하려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죠. 마지막으로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형태의 산업 지원이 있습니다. 국유 기업들이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신제품을 대량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제공할 수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산업의 조기 확산을 지원한 거죠. 예를 들어 BYD는 2011년 선전시 정부로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버스 운행 입찰에서 승리했습니다. 정부 투자기구들이 개입해서 자본을 제공하기도 해요. 2020년 안후이성 허페이시 정부는 전기차 제조업체 NIO 지분 24%를 10억 달러에 인수했는데 이는 사실상 회사를 구제한 것과 같았어요.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더 낮은 비용으로 운영하고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대 비용이 낮고 세금 부담이 적으며 차입 비용도 적고 거대한 국내 시장 보조금까지 받고 있으니까요. 전기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전기 자동차 산업이 받은 정부 지원금이 총 610억 달러에 달했어요. 그중 80%는 직접 보조금과 세금 면제 형태였고 정부 조달이 12%, 연구개발 보조금과 인프라 보조금이 약 3%를 차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부 지원이 2018년 신차 가격의 약 23%를 차지했어요. 당시 일반 3,000달러였던 차량 가격 중 3,000달러가량이 정부 지원이었던 셈이죠. 시진핑의 중국 제조 전략은 대규모 국가 지원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서방이 처음부터 끝까지 경쟁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의 세계적 우위와 공급망 장악은 글로벌 무역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 중 하나가 되었어요. 중국이 저렴한 태양광 패널, 전기 자동차, 풍력 터빈을 대량 수출하면서 무역 파트너들로부터 관세 부과 요구와 기타 보호주의적 조치를 막기 위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의 수출이 미국 산업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까지 했어요. 태양광 패널을 예로 들어보면 수출량이 2017년 이후 7배나 증가했지만 평균 가격은 60% 이상 하락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산업이 해외 산업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고 대응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이런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지적했어요.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테슬라만 봐도 미국 정부로부터 관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하지만 중국 정부 지원에는 세계 다른 지역과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베이징의 산업 지원 규모입니다. 2019년 중국의 산업 지원 지출이 국내 총 생산의 1.7%를 차지했어요. 이는 한국 지원 수준의 2배 이상이고 미국과 독일의 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발전 모델이 경제의 공급 측면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과잉 생산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중국은 가계보다는 생산 능력에 자원을 할당해 왔습니다. 광범위한 사회복지를 구축하는 대신 항상 도로, 공항, 철도 노선, 산업 용량,
연구 등 투자에 집중해 왔어요. 그리고 중국 정부는 해외에서 해당 생산 능력을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위안화를 약세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로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생산 비용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BYD가 전기차를 생산할 때 정부 보조금부터 대출까지 모든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타이어부터 앞유리, 플라스틱까지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국내에서 매우 낮은 가격으로 조달할 수 있어요. 동전의 다른 면은 중국 소비자들이 소득 대비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제 재화를 덜 소비하게 되죠. 2023년 소비가 중국 국내 총생산의 40%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세계 평균 57%와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입니다. 두 요인 모두 중국이 소비보다 더 많이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거대한 무역 흑자 형태로 해외에 수출되고 있어요. 도이체은행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제조업의 32%를 차지하지만 2023년 기준으로 소비량은 12%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861기가와트의 태양광 패널 모듈을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해 전 세계 수요는 그 수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거든요. 과잉 생산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했고, 따라서 이 모든 생산이 실제로는 중국과 해외 산업 모두에게 나쁜 소식이 되고 있어요. 중국 공장들은 급속히 확장하고 있지만 돈을 잃고 있습니다. 국내 경쟁 수준과 제한된 국내 수요 때문이죠. 해당 국가 주요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주가를 살펴보면 롱기솔라, 민양, 진코솔라, 트리나솔라 모두 매우 실망스러운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중국과 세계 간의 제로섬 게임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느냐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구조에 관한 질문이에요. 아무리 관세를 부과하거나 분노에 찬 수사를 퍼부어도 그것으로는 바뀔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결론은 명확해요. 베이징은 산업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중국은 신에너지 분야에서 국가 주도의 우위를 점하고 있고 모든 단계에서 국가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것이 외국 기업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인류 혁신 기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의 무역 공정성에 대한 논쟁과 지배력, 과잉 생산 능력은 핵심 요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의 재생에너지 기술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어요. 이는 테슬라와 돈을 잃고 있는 다른 많은 회사들에게는 나쁜 소식일 수 있지만 낮은 가격을 지불하는 글로벌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을 위해서는 좋은 소식이라는 점이에요. 우리 모두가 전기자동차와 태양광 패널, 그리고 다른 형태의 재생에너지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 사용하는 휴대폰 배터리, 집에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 전등을 켜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모두 중국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시 말해서 덩샤오핑의 말처럼 고양이가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